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74, 남들이 보면 그저 주름 자글자글한 늙은이일 뿐이지만 제 가슴 속에는 아직도 피 흘리는 25살의 새댁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북쪽으로 난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에는 며칠 전 내린 눈이 녹지 않아 희끗희끗하고 앙상하게 마른 겨울 나무들이 바람에 몸을 떨고 있네요. 저 메마른 가지들이 꼭 제 인생 같아서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다시 펼칩니다.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다 헤어진 앨범. 그 첫 장에는 색이 다 날아가 버려 누렇게 뜬 증명사진 한 장이 꽂혀 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꽉 담은 입술, 겁에 질린 듯 크게 뜬 눈, 그리고 잔뜩 굳어있는 어깨. 머리는 헝클어졌고 목 단추까지 잠근 낡은 셔츠 깃은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제 남편입니다. 아니,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하지만 지켜주지 못했던 내 사람, 김철수 씨입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남편의 나이가 41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진 속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예수는 좋게 되어 보이는 노인처럼 이마에는 깊은 고랑이 패여 있고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 그저 인상 험한 아저씨가 사진 찍기 싫어서 잔뜩 화가 난 채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표정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울음을 참고 있는 얼굴입니다.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통곡을 목구멍 안으로 억지로 쑤셔 넣으면 제발 한 번만 웃어주세요, 아저씨. 라고 사정하는 사진사의 주문에 어떻게든 입꼬리를 올려보려다 실패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남자의 얼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사진 한 장에 얽힌 기막힌 사연입니다. 이 사진을 찍기 위해 우리가 건너야 했던 13년의 세월. 피눈물 없이는 건널 수 없었던 그 징검다리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꺼내보려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1980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멍울처럼 혹은 흉터처럼 남아있을 그 해. 텔레비전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군가가 울려 퍼지고 거리에는 최루탄 냄새가 매캐하게 배어있던 시절. 하지만 제가 살던 충청도 산골 마을, 쑥고개 마을은 세상 돌아가는 일과는 담을 쌓은 듯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25 갓 시집온 새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위인 27살이었고요.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신혼 살림이라고 차린 게 찌그러진 양은 냄비 2개와 숟가락 2벌, 그리고 시어머니가 쓰시던 솜이 다 죽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물려받은 밭이라곤 돌이 반이고 흙이 반인 비탈밭 세마지기가 다였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지요?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난이 죄가 아니었고 불편하긴 해도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참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딱 그 사람을 두고 만든 말 같았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마음은 얼마나 여린지 모릅니다. 길가에 핀 민들레 하나도 함부로 밟지 못해 엉거주춤 피해 다니던 사람. 논두렁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면 웜에 깜짝이야 하고 덩치에 안 맞게 놀라 자빠지던 사람.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고 귀엽던지 저는 그 사람 등만 봐도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농사일이 얼마나 고됩니까? 새벽별 보고 나가서 달 보고 들어오는 게 농사꾼 일상이지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허리가 끊어지게 김을 메고 들어오면 녹초가 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법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집에만 오면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영자야, 니는 저기 가서 쉬어라. 오늘 밭일하느라 고생했다. 아니에요. 당신이 더 힘들었죠. 얼른 씻으세요. 밥 차릴게요. 아니다. 니 손 트는 거 내가 못 본다. 밥물은 내가 잡을 테니 니는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그 큰 손으로 굳은 살 박인 제 손을 조물조물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남편의 손바닥은 거칠었습니다. 마치 늙은 소나무 껍질처럼 까슬까슬했지요. 하지만 그 투박한 손이 제 뺨에 닿을 때면 비단결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밤이면 보리밥에 된장찌개 하나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밭에서 갓 따온 고추의 묵은지 하나가 전부였지만 꿀맛이었습니다. 밥 먹는 내내 남편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느라 바빴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래야 힘쓰지. 내년에는 쌀 농사 좀 더 늘려서 우리 영자 쌀밥 실컷 먹게 해줄게. 그 약속이, 그 소박한 꿈이 제게는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놈은 참 짓궂기도 하지요. 아니, 잔인하다고 해야겠지요.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려는 우리 부부에게 시대는, 아니 권력을 쥔 나쁜 놈들은 그 작은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그림자가 우리 집 대문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한 건 그해 늦봄. 아카시아 꽃향기가 흐드러지게 피어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지서에 새로운 주임이 부임해 왔습니다. 박주임이라고 불리던 사내. 나이는 40줄에 들어선 것 같은데 항상 기름을 발라 올린 머리에 번들거리는 가죽 점퍼를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읍내에서 좌천되어 이 시골 구석으로 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심사가 뒤틀려 보였고 마을 사람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가 처음 우리 집을 찾아왔던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읍내 장에 비료를 사러 가고 저 혼자 마루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십니까? 누구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주임이 뒷짐을 진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저는 그 눈빛을 보자마자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건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혹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의 눈빛이었습니다. 끈적하고 차갑고 음흉한 시선이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아, 여기가 김철수 씨 댁인가? 나는 새로운 지서 주임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아니, 뭐 별일은 아니고. 관내 순찰을 도는데 이 집 며느리가 그렇게 미인이라는 소문이 자자해서 말이야. 시골 구석에 있기 아깝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먼. 그는 신발도 벗지 않고 툇마루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저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확 끼쳐오는 냄새. 싸구려 스킨 냄새와 퀴퀴한 담배 냄새가 섞인 역한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물 한 잔만 떠와봐. 목이 타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가 물그릇을 받는 척하면서 제 손가락을 슬쩍 스치듯 만졌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새댁 손이 참 곱네. 농사꾼 마누라 손이 이래서야 쓰나. 내 읍내 관사에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 수 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희롱이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남의 집 안방마님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임님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남편이 곧 올 겁니다. 돌아가 주세요. 제 말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웃음기가 싹 가신 얼굴은 금방이라도 사람을 칠 듯 험악했습니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마당에 퇴뱉어 끄며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사람 호의를 무시하네.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동네에서 내 말 한마디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도 있어. 김철수 그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모르나 보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고 보면 알 거야. 그 곰 같은 남편 믿고 까불지 마. 후회하게 될 테니까. 그는 으름장을 놓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구두 굽소리가 제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사온 고등어 한 손을 받아들고 짐짓 웃어 보였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했다가는 괜히 다혈질도 아닌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해 지서로 쫓아갈까봐, 그러다 정말 큰 사단이라도 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영자야, 네 어디 아프나? 너 얼굴이 허옇게 질렸다. 아니에요. 그냥 좀 체했나 봐요. 밥 먹읍시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제 이마를 짚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울어버릴 걸. 차라리 그때 다 털어놓고 보찜 싸서 밤중에 도망이라도 칠 걸. 그랬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식여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 이후 박 주임의 괴롭힘은 집요해졌습니다. 길 가다 마주치면 괜히 시비를 걸었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남편 험담을 했습니다. 저 김철수 저거 눈빛이 안 좋아. 사상이 의심스러워. 그 시절 사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지요? 멀쩡한 사람도 간첩으로 몰리면 죽어나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지서 주임이 계속 그렇게 떠드니 슬금슬금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1980년 8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방이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더위에 지쳐 툇마루 문을 열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모기장을 뚫고 들어온 바람이 눅눅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대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단잠을 자던 우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남편이 소리치며 마당으로 뛰어나가려는 찰나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마루를 덮쳤습니다. 랜턴 불빛이 번쩍하며 눈을 찔렀습니다. 김철수, 나와. 검은색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남편의 팔을 뒤로 꺾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아, 당신들 뭐야? 왜 이래? 남편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은 대답 대신 곤봉으로 남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이 마루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 위를 덮쳤습니다. 여보, 안 돼요. 때리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비켜. 인연이 공무집행 방해하려고 환장했나? 군인 하나가 군홧발로 제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그 끔찍한 일들이 우리 집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랜턴 불빛 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지휘봉을 들고 입에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박주임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저를 내려다보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기회를 줄 때 잡았어야지. 이제 와서 울고 불고 해봤자 소용없어. 제가 악을 쓰자 그가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김철수 사회 정화 대상자다. 상습 도박에 마을 질서 문란 거기다 불온한 언동까지. 아주 죄질이 나빠. 삼청교육대 가서 정신 개조 좀 받아야겠어. 삼청교육대. 그 5글자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태워버렸습니다. 깡패 잡아가서 사람 만든다는 그곳. 하지만 실상은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병신 만들고 죽여서 내보낸다는 그 생지옥. 거짓말. 우리 남편 도박 같은 거 몰라요.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한테 무슨 누명을 씌우는 거야. 당신 천벌 안 무서워. 시끄러워. 끌고 가. 박주임의 고함 소리에 군인들이 남편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반항도 못한 채 짐짝처럼 끌려갔습니다. 영자야, 영자야.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절규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저는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흘러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군용 트럭 한 대가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짐칸에는 이미 마을의 다른 청년 몇몇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들 틈에 던져졌습니다. 트럭이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저는 트럭 뒤를 쫓아가며 손을 뻗었습니다. 흙먼지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멀어지는 트럭 꽁무니를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제 울음소리가 온 동네를 울렸지만 불 켜지는 집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들 숨죽여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저 악마 같은 박주임에게 벼락이라도 내려달라고. 내 착한 남편 법 없이도 살 내 남편 좀 돌려달라고.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고 남겨진 것은 찢겨진 대문짝과 주인을 잃은 고무신 한 짝, 그리고 지옥 속에 홀로 남겨진 저뿐이었습니다. 이것이 13년 생이별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어야 할 시련은 남편이 겪을 고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잔인하고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짐짝처럼 트럭에 실려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조용했습니다. 마당에는 간밤의 난리가 휩쓸고 간 흔적으로 깨진 독조각이 뒹굴고 있었고 대문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야속하게도 눈시리게 파랗더군요. 매미들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목청껏 울어대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우리 부부를 비웃는 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 끝에 앉아 남편이 벗어두고 간 흰 고무신 한 짝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의 발냄새가, 흙냄새가 배어있는 고무신. 이걸 품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대문을 열고 영자야, 나왔다 하며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뜨도록 우리 집 대문을 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댁, 밥은 먹었어? 하며 담장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던 순이 엄마도 지게지고 밭으로 가던 길에 들러 물 한 바가지 청하던 윗집 김씨 아저씨도 우리 집 앞을 지날 때는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전염병이라도 도는 것처럼, 아니 쳐다만 봐도 자신들도 그 무서운 곳으로 끌려갈까봐 겁을 먹은 것이었지요. 그 야박한 인심이 사무치게 서러웠지만 원망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이웃의 불행을 모른 척해야만 했던 비겁하지만 슬픈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저는 미친년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읍내지서로 군부대 앞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경찰나리, 우리 남편 어디 있습니까? 제발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아주머니, 여기서 행패 부리지 마쇼. 당신 남편은 국가의 명령으로 정신교육 받으러 갔어. 사람 돼서 나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 경찰이 밀치는 바람에 지서 앞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저는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멸시와 몽둥이질 뿐이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저리 안 꺼져? 흑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논두렁에서 저는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혹겹 러닝셔츠 한 장만 입고 끌려갔는데 밤이 되면 산속은 추울 텐데 밥은 제대로 먹는지 매는 맞지 않는지 상상만으로도 제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남편 그 순하디순한 사람이 어떤 생지옥을 겪었는지 말입니다. 남편이 끌려간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삼청교육대였습니다.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건 몽둥이 찜질이었다고 합니다.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고 개머리판이 등짝을 내리찍을 때마다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름 대신 382번, 405번 같은 번호로 불리며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밥이라고 주는 것은 개밥보다 못한 꽁보리밥 한 덩이. 그마저도 흑투성이 손으로 3분 안에 허겁지겁 입에 쑤셔 넣지 않으면 식판을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남편은 산속 훈련 중에 뱀이 나오면 산채로 잡아 씹어먹고 쥐를 보면 눈이 뒤집혀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밤이면 퉁퉁 부은 다리를 끌어안고 찬 이슬 내리는 연병장에서 생각했답니다. 영자야, 우리 영자 나 살아야 한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영자는 누가 지키나. 그 지독한 사랑이, 그 처절한 그리움이 그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옆에서 동료가 매를 맞아 죽어나가고 탈출하다 잡혀서 반병신이 되는 걸 보면서도 남편은 이를 악물고 짐승처럼 버텼습니다. 오직 살아서 내게 돌아오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지만 남편이 그곳에서 육체의 고통과 싸우고 있을 때 저에게는 더 교묘하고 끔찍한 영혼을 파괴하는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잡혀가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루에 멍하니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는데 대문이 삐그덕 열렸습니다. 검은 우산을 쓰고 들어오는 남자. 그 지긋지긋한 구두 굽소리. 지서 주임, 박 주임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 집인 양마루에 올라와 젖은 우산을 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자 씨 잘 지냈나? 얼굴이 많이 상했네. 호럼이 된 기분이 어때? 저는 치가 떨려서 부엌칼이라도 집어들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남편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주임님, 우리 남편 소식 아세요? 살아는 있습니까? 제 물음에 그는 혀를 쯧쯧하며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살아는 있지. 아직까지는. 그런데 말이야, 상황이 아주 안 좋아졌어.
김철수 그놈 거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반항하다가 찍혔어. 교관한테 대들었다나 봐. 이대로 가면 징역 10년은 살 거야.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산속에 묻힐 수도 있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라니, 죽음이라니. 눈앞이 캄캄해져서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그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주임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네, 제발요.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며 애원하자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숙여 제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에서 나는 퀴퀴한 담배 냄새가 역겨웠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뭐든지 하겠다고? 정말이지? 네, 내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내놓을게요. 목숨은 필요 없고. 내 오늘 밤 관사에서 혼자 술을 한잔할 건데 술시 중들 사람이 없네. 그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남편의 목숨을 담보로 그는 제 몸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 앞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었지만 저 더러운 놈에게 내 몸을 허락하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건 남편에 대한 배신이었고 내 인생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절했다가 정말로 남편이 죽기라도 한다면,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10시. 뒷문으로 와. 문 열어놓고 기다리지. 안 오면 내일 아침에 김철수 사망 통지서가 날아갈 거야.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빗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이 흡사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복을 입는 심정으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하얀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서 마치 귀신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억지로 붉은 칠을 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화장이 자꾸만 지워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더러워져도 당신만 살아서 돌아온다면 나중에 날 죽여도 좋아.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빗을 들어 머리를 빗었습니다. 한 올 한 올 빗어 내릴 때마다 제 안에 순수했던 김영자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쓰지 않고 어둠 속을 걸어 읍내 관사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고 진흙탕이 신발을 삼켰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제 몸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더러운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관사 뒷문에 도착했을 때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뒤돌아 뛰어가면 안 될까? 하지만 제 귓가에는 안 오면 김철수 사망 통지서가 날아갈 거야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박 주임은 러닝셔츠 차림으로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키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올 줄 알았어. 역시 남편 사랑은 대단해. 그가 다가와 젖은 제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뱀이 몸을 칭칭 감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촉.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우리 남편 살려준다는 약속.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걱정 마. 내 여자 남편을 죽이기야 하겠어. 오늘 밤 영자 씨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지.
그날 밤 관사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창문에 비친 제 그림자는 짐승에게 짓밟히는 처참한 형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마음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수치심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어찌나 시리도록 하얗던지. 그 하얀 불빛 아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새벽녘 비틀거리며 관사를 빠져나오는 제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 저는 빗물 고인 웅덩이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더러운 낙인이 제 몸에 찍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박주임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삽시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시골 인심은 무서웠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안악들이 수군거리다 저를 보고는 침을 퇴뱉고 돌아섰습니다. 가게에 가면 주인이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가슴을 찢어 보여주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이러는 줄 아느냐고, 내 남편 살리려고, 그 사람 살아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짐승의 먹이가 된 거라고.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한다고 믿어줄 사람들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박주임의 귀에 들어가면 남편이 위험해질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주임은 저를 점점 더 옥죄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핑계로 협박하더니 나중에는 저를 아예 읍내 다방 구석방에 가둬놓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경찰복을 벗고 퇴직한 후 퇴직금으로 차린 다방이었습니다. 영자야 웃어. 손님들한테 싹싹하게 굴어야 돈을 벌지. 그래야 내 남편 뒷바라지도 할 거 아니냐. 그는 손님이 보는 앞에서도 제 엉덩이를 두들기며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화장을 떡칠하고 싸구려 향수를 뿌리고 술 취한 사내들의 질펀한 농담을 받아주며 웃음을 팔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27, 28.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그렇게 시궁창 속에 처박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김영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퀭하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입에서는 담배 쩐내가 나는 늙은 작부 하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밤늦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산 가족 찾는 방송을 보며 어딘가 살아있을 내 남편도 저 방송을 보고 있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변해버린 걸 알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두려움과 그리움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박주임은 말했습니다. 남편은 감옥 대신 국가기밀사업단에 차출되어 중동으로 갔다고. 거기서 돈 많이 벌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편지 한 통 없는 이유도 기밀 때문이라고. 저는 그 새빨간 거짓말을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믿었습니다. 그 희망이라도 없으면 저는 당장에라도 혀를 깨물고 죽어버렸을 테니까요. 그렇게 1년, 2년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을 훌쩍 넘긴 세월. 제 마음은 이미 숫덩이가 되어 더 이상 탈 것도 남아있지 않던 1993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기적처럼, 아니 운명처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1993년의 봄은 유난히도 화창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세상이 바뀌었다며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축제 같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읍내 다방 구석방, 빛바랜 벽지에 갇혀 사는 저에게 봄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를 올가매던 박주임, 아니 이제는 박 사장이라 불리던 그 인간은 몰락해가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차린 다방은 파리만 날렸고 그는 도박에 손을 대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는 술에 취해 저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야, 돈 내놔. 내 서방 살려준 값이 얼만데. 하며 집기를 때려 부수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가 꽹과리 같은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나가버린 뒤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운터 위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린 것은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고 딱딱한 관공서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김영자 씨 계십니까? 여기 외교부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외교부라니. 네, 제가 김영자인데요. 아, 김철수 씨 부인 되시죠? 소식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김철수 씨가 찾았습니다. 생존해 계십니다. 내일 오후 비행기로 귀국하십니다. 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수화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수화기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윙 하는 이명 소리만 들렸습니다. 13년. 장장 13년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 꿈속에서조차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나 나를 울렸던 사람. 내 남편 김철수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곧이어 밀려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수치심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누가 서 있었을까요? 25살에 수줍던 세대 김영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진한 화장에 촌스러운 파마머리 술과 담배에 찌들어 피부가 거칠어진 40살의 늙은 작부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박했던 농사꾼의 아내 김영자는 13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거울 속에 있는 여자는 남편을 팔아먹고 남편을 지옥으로 보낸 놈의 놀이개가 되어 살아온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오기 전에 농약이라도 마시고 죽어버리거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그 사람에게 나는 또 다른 지옥을 보여주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가 나를 보고 경멸의 눈빛을 보낸다면 더러운 년하고 침이라도 뱉는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하고 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김포공항으로 나갔습니다. 공항 로비는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행복한 가족들,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죄인처럼 기둥 뒤에 숨어 입국장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씻고 찾아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졌던 내 남편.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하얀 치아가 드러나던 그 선한 얼굴.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내 남편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이제 정말 내가 잘못 알았나, 혹시 동명이인인가 싶어 절망하며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만치 구석 벤치에 누런 보자기에 싼 짐 보따리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남루한 점퍼 차림에 깡마른 체구,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사막의 태양에 그을려 새카만 중년의 사내. 그는 마치 세상 모든 소리에 귀를 닫은 사람처럼 멍하니 바닥 타일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렇게 늙은 사람이 내 남편일 리가 없어. 내 남편은 아직 39, 40인데.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손등, 무릎 위에 올려진 그 손등에 난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신혼 때 낯질하다가 베었던 그 흉터였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떨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탁한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이마에는 깊은 칼자국 같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3년 전 군용 트럭에 실려가면서 저를 바라보던 그 슬픈 눈빛. 내 남편 김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보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아니, 영혼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처럼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영자야. 나 못 알아보겠어? 나 영자라고. 제가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오열했습니다. 그제야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마디마디가 옹이처럼 굵어진 투박한 손이 허공을 휘젓다가 천천히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영자, 그의 목구멍에서 쇠조각을 긁는 듯한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비명을 질렀는지 성대가 다 망가진 소리였습니다. 그래, 나야. 나 여기 있어.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저는 그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건 말건 바닥에 뒹굴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낯선 모래 냄새와 퀴퀴한 땀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조차 그리워서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은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마주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팔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시선은 제 어깨 너머 허공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남편은 중동에서도 가장 험한 오지 현장으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감시를 받으며 여권도 뺏긴 채 노예처럼 일만 했다고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컨테이너 독방에 가두고 밥을 굶기는 생활. 동료들이 사고로 죽어나가는 걸 매일 보면서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법도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어버린 채 오직 일하는 기계가 되어야만 살 수 있었던 13년.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겪으면 마음이라는 게 말라비틀어져서 바스라진다는 것을 저는 그때 남편을 보며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빌딩 숲과 자동차들을 보며 겁에 질린 듯 몸을 움츠릴 뿐이었습니다.
변해버린 조국이 낯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자신이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3년 만에 그 좁은 단칸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제가 차려준 밥상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숟가락질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를 보며 저는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아니 병든 노인을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에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내가 지난 13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이런 짙은 화장을 하고 있는지, 그 악마 같은 박 주임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가 저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그동안. 제가 입을 떼자 밥을 씹던 남편의 턱이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짙은 눈화장과 붉은 입술, 그리고 손목에 난 담배 빵 흉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욕을 하든 밥상을 엎든 달게 받을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고생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영자야.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슬프도록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떤 치욕을 견뎠는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게 누구의 희생 덕분이었는지. 그는 말없이 투박한 손을 뻗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밤새도록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잠든 척 돌아누운 채 가늘게 떨리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등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등을 제가 뒤에서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몸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할 만큼 그의 영혼은 짓눌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천둥이 치는 날이면 삼청교육대의 포성이 생각나는지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벌벌 떨었습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그 지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일해야겠다. 너 더는 고생 안 시킨다. 팥벌이는 내가 해야지. 그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냐고 내가 벌면 된다고 말려보았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공사판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보겠다며 이력서에 붙일 사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동네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13년 전 결혼 사진을 찍을 때처럼 우리는 나란히 걷고 있었지만 그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려왔습니다. 사진관 조명 아래 앉은 남편은 마치 전기 고문 의자에 앉은 사람처럼 잔뜩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남편의 어깨가 움찔하며 튀어올랐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표정이 왜 그래요? 누구 잡으러 왔어요? 취직하려는 거라면서요. 좀 웃으세요. 스마일. 남편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안심시키고 싶었던 걸까요? 남편은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장면으로 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웃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의 얼굴이 점점 기괴하게 일그러져 가는 것을요. 입꼬리는 억지로 올라가려 하는데 눈은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썹은 고통스럽게 찌푸려지고 입가는 경련하듯 파르르 뒤틀렸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13년간 참아왔던 통곡이, 억눌려왔던 비명이 터져 나오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억지로 웃음을 짜내려는 그 처절한 몸부림. 아꺼 참 아저씨. 그냥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지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웃지 마. 억지로 안 웃어도 돼. 내가 미안해. 그날 남편은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25시의 고통이 고스란히 박제된 내 남편의 마지막 증명사진. 그 후로 남편은 10년을 더 제 곁에 머물다 갔습니다. 공사장 경비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평생 그 시절의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지병이었던 폐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임종을 앞둔 남편이 산소호흡기를 떼고 제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사랑한다도 고맙다도 아니었습니다. 영자야, 이제 안 아프다, 이제 안 무섭다.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처음으로 아주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는 기나긴 형벌에서 지긋지긋한 삼청교육대의 악몽에서 해방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강산이 2번 변했지만 저는 아직도 이 사진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인상 험하고 못생긴 노인네 사진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내 사랑, 내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80년대가 정말 그렇게 무서웠냐고. 그게 다 사실이냐고. 그러면 저는 그냥 웃습니다. 그 야만의 시대를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었던 우리네 인생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창밖의 바람 소리가 차갑네요. 하지만 저는 춥지 않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눈빛이 그날 공항에서 잡아주었던 그 거친 손의 온기가 저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만약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이 사진 속 굳은 얼굴이 아니라 27살. 그때처럼 흙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야, 밥 먹자. 고생했다. 그 투박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준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사람 품에 안겨 13년 동안 못다한 응석을 부리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앨범 속에도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담긴 사진이 있나요? 잊고 살았던 그 시절의 아픔, 혹은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덜 외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남편의 밥상을 차리러 가보겠습니다. 비록 빈밥그릇 하나 놓는 일이지만 그 사람은 분명 와서 맛있게 먹어줄 테니까요. 모두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